네, 경기연구원 이정훈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우리 좌장으로서 아주 가이드라인을, 이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제 말씀드릴 제목은 한반도 메가리전과 서해 경기만 접경권 남북 공동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왜 메가리전인가, 또 왜 남북 공동경제특구인가, 그다음에 이 원형의 모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신의주와 라선, 아직 성공하지 못한 북중 간의 시도입니다. 그다음에 북중 러미일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읽어보고 우리 남북 공동 경제 특구와 한반도 메가리전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기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은 당장 이 지금 한 발짝도 뭐를 하기 어려운데 너무 큰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할 일, 자, 제재의 틀 내에서 또 저 규제를 조금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도적 교류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런 거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은 진척을 이루기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남북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커다란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이 시기에 준비를 하고, 자, 그것들을 남북한이 공유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남북 간의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9.19 선언에서 한강하고 남북 공동 활용,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동해 관광 공동 특구,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체적인 이 틀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포럼 때 이와 관련된 사례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메가리전에는 크게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서울 평양 축이 있고요. 또 경원축, 그래서 서울 원산에서 함흥에서 시베리아로 또 동북 삼성으로 가는 경원축.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고 아주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계획에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축이 바로 이 한강 하구와 경기만 연안의 해안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에 보시듯이 세 개의 축이 이 남북으로 또 북동으로 북서로 뻗어나가고, 그 과정에 출발하고 끝 만나는 도시들이 연결된 것,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 그것을 바로 한반도 메가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연결된 지역은 바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관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핵심 지역으로 놓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례로 북한이 신의주 계획을 할 때 바로 와서 봤던,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와서 봤던 바로 홍콩, 선전, 광동, 마카오 지역의 지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국가적인 전략으로 이 지역을 하나의 메가리전으로 일체화시키려는 작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게 지금은 3단계까지 가 있어서 보시듯이 고속철도, 공항, 항만, 그 넓은 강하구를 연결하는 55km 이상이 되는 이 대교, 이러한 것들로 하나의 메가리전을 구성하면서 그 번영된 지역을 이루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주 라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우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북중 접경 지역 또 평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27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그 지도상에 나타나는 곳인데요. 한 10여 개가 북중 접경 지역에 있고요. 그중 핵심이 라선 지구와 바로 신의주, 한금평, 위화도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양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령, 금강산, 원산 정도가 중요한 경제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북중 접경 지역에 많은데 남북 접경 지역엔 별로 없네 이렇게 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일어날 일이 바로 남북한이 접경 지역에 북중 접경 지역과 마찬가지 혹은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경제 특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의주와 나선 특구의 그 위치입니다. 이거는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위치를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선과 신의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그 당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나선 지역에는 6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면적이 470제곱킬로미터에 약 11조 원 정도의 거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입하는 기능들은 그쪽 지역이 바로 그 중화학공업이 핵심 지역입니다. 그 원유화, 야금 건재, 조선, 선박수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첨단 산업, 컴퓨터 통신, 전기전자. 그 다음에 농식품, 일용품, 물류관광, 현대적 농업. 자, 이러한 것들을 나선 지역에 육성하겠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의욕적인 계획이고요. 자, 신의주 지역을 보면 이 나선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대외지향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다. 자, 이 두 가지를 합해놓고 보면 이 북한이 이 중앙급 국경의 경제특구는 단순한 개성공단 방식의 생산단지가 아니라 도시와 그 국가의 주요한 산업, 지역의 산업이 결합된 복합경제지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 물류와 관광 산업을 결합한 그런 대외지향적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 북한이 개방 지역을 접경 지역으로 선택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자, 외자가 들어오기가 용이합니다. 길만 건너면, 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과 격리나 차단이 가능하고 외부로부터 도로공항, 철도, 전력과 같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를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개방의 초기는 접경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경 지역에 이 현대적인 산업,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농업, 관광 이러한 종합적인 특수경제지대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북중 접경 지역에도 잘 안 되는데 남북 접경 지역에 잘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국제정치적, 남북 간의 정치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들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설명은 가능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관계에도 북중 접경 지역을 확 열어서 뭔가 이 두 국가가 새롭게 막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동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성격도 있을 것이고 북중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접경 지역 반드시 그쪽만 잘 되고 남북은 어렵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남북이 또 그 관련 국가들이 합의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남북 접경이 공동 특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한이 이 특구에서 뭘 기대할 것인가? 북한은 첫 번째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유치를 통해서 생산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기술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북한의 생산 체인이 지금 상당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이런 기대가 있고요. 한국은 지금 국가 성장 동력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이 저렴한 노동력, 양질이 부지, 새로운 시장, 근데 가깝다. 그런 그 강점이 있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의 통합과 경제 통합 실험. 이러한 것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 양쪽의 이익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그 남북 접경 지역 프로젝트의 관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분단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조망을 걷어내고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배들이 다니고 포구와 마을이 들어서고 그러한 어떤 분단의 역사를 회복시키고 그것들을 현대화된 마을로, 현대화된 인프라로, 또 현대화된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관점과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경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선 이제 앞이 사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인구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시를 배후에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물자, 인력, 자본 조달이 용이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또 현대적인 상황에서 또 한반도에서 이 한강하구와 경기만이 갖는 관문적 이치, 이러한 측면, 그 다음에 생태자원, 해양과 연안의 자원, 이러한 측면을 보면 한강하구와 경기만 연안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이점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 라선과 신의주 계획을 참조하고 이 한강하구 지역이 남북 접경 지역의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 만가 연안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식품, 바이오, 해양수산, 또 황해도 지역의 풍부한 광물, 금속을 활용한 이제 금속산업, 건재산업.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 중에 미래 전략 산업들이 있습니다. ICT, 전기, 전자, 바이오.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또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네 번째는 아까 평양 주변 지역의 특구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전통적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섬유, 의류, 피복, 경공업, 기계장비, 남포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이러한 산업들도 접경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특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물류 해운 산업. 그다음에 그 글로벌 도시 및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서 금융, 법률, 회계, 관광, 유통, 마이스 산업.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어디에 넣을지는 그 구체적인 사이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면적과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할 것이냐 하면 아까 라선이나 신의주, 한국평 지역을 봤죠. 그러면 일단 남북 공정경제특구는 단순한 생산단지, 개성공단 같은 생산단지가 아니라 도시와 물류와 관광, 그다음에 또 교역이, 남북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그 트윈시티로서의 그 한국 측과 북한 측의 파트너 도시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한 500만 평에서 1000만 평 정도의 초기 부지는 있어야 되고, 시범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한 100만 평 정도의 시범 프로젝트는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연구진이 공동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본 규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커지면 2천만 평 규모 정도는 될 수 있을 거고, 인구로 보면 5만에서 20만 정도까지의 도시급이 그 인구 규모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논의들을 아주 모식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우선 한강과 그 왼쪽이 서해 연안이고요. 남북으로 대칭되는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주고양에서 개성까지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죠. 이 지역을 확장시키자. 두 번째는 김포, 강서, 고양, 또 왼쪽으로 인천, 강화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개풍이 있고, 개풍에서 북서쪽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해주, 강령, 연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개성이 전통적 경의축과 이 서해 연안축을 잇는 지역들을 아우러서 하나의 커다란 남북경제공동특구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 다양한 도시 기능과 물류, 인프라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남북 통합이 실험장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서 풀어나갈 것인가인데요. 우선 한강 하구를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단 회복이 물꼬를 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전협정상 한강 하구는 민간이 항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한강 하구에서의 남북간 교류 협력을 추진을 하고, 또 분단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한강 하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더 잘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단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 과거의 포구들, 뱃길들, 그다음에 이 황해권을 엮는 항로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지역이 갖고 있는 앞에서 쭉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경제특구의 형태, 규모, 위치, 또 남북 연결 인프라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그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법률 제도, 인력 양성, 다자간 협력 체계,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남북 에너지 협력하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특구면 이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한 자립할 수 있는 한반도 뭐 탄소 중립의 어떤 그 표본적인 시범 모델로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아주 의욕적인 그 연구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의 컨셉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하면 동북아의 통합적 국제협력지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는 첨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화두인 디지털과 그린이 여기에서 만나는 그런 남북협력의 융합지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계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로서 정교한 예측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큰 모델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계 4대 메가리전을 여기 지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것과 현재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연히 일치 같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GRDP가 현재 우리 수도권의 GRDP US 달러로 8,300억 불 정도 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도쿄권, 뉴욕권,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선전, 마카오, 광동권이 한국 전체 GDP와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GDP의 2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이 성장률을 보면 2019년 성장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뭐 아주 신흥 도시처럼 성장합니다. 6.8%.
광저우 지역이 홍콩 마카오 지역이 4%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인구를 보면 역시 메가리전 지역들이 미국이나 중국 지역의 메가리전 지역이 인구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 멕시코 접경 지역의 예를 봤더니 그 전국 평균보다 한 인구 성장률이 국경 지역이 30% 정도가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스톡을 봤습니다. 홍콩 광저우 선전의 이제 그 도시적 산업이 바로 오피스 스톡인데요. 성장률을 보면 2030년까지 쭉 우상향합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에서 한국 수도권의 GRDP 추이를 보면 상당히 좋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로 뻗어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을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빠르게 높여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 20-30년 정도로 해서 이 계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홍콩 선전 우리 한국 GDP 한 2배 정도 갖고 이 한국 GDP 규모를 갖고 있고 수도권이 2배 정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GDP에 우리가 버금가고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지역 국제적 메가리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